예, 여러분 잠깐 쉬었습니다. 우리 이남은 교수님을 모시고 소프트웨어 주도 국가혁신전략 그 19번째 네네. 네. 시간입니다. 네. 자, 19번째 시간의 제목은 국가연구개발 R&D 국가연구개발과 정부 경제 정책하고 연결이 됩니다. 네네. 거시 예. 경제 예, 그러니까 정책이 이제,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이 어떻게 국가 정책, 네네. 경제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매우 중요한 부분에 지금 네네. 접근해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네. 네.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연구개발 총 그 국가 예산이 약 29조 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 이 국가 그 연구개발 예산을 29조 원에서 제 생각에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 성인지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이 35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 35조 원을 여기 29조하고 합쳐서 네. 제 생각에 한 2배 60조 내지 70조를 우리 국가 그 R&D 예산으로 책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일 첫 시간부터 그걸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국가 예산을 그 한 50조에서 70조 정도 그럼요. 늘려야 된다. R&D. 우리가 이 국가 R&D 그 우리가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그 29조 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 과학 기술 분야에 그 투자 확대 차원에서 29조 원의 국가 R&D 예산을 60조 원으로 적어도 두 배 이상은 늘려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예, 그다음 지금 이 국가 R&D 예산이 그 하드웨어 연구 개발에 대부분 투자되고 있어요. 네. 그 반도체 문제도 이 메모리 그 하드웨어 반도체에다가만 연구개발 투자를 하지 네. 비메모리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60조 원의 국가 R&D 자금에 이 투자도 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대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지금 현재 한 30조 정도 되는데 60조 정도로 늘려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늘어나는 그 30조는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에 그렇습니다. 투자해라.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 네. 그 우리 기획재정부가 소프트웨어 R&D 예산으로 꼭지를 달지 않으면 전부 하드웨어로 돈이 다 가버립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관료들이 투자를 전부 그 깊이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에 날 때 뭐 연구 개발한다 뭐 할 때 들여다보면 전부 하드웨어예요.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잘 몰라. 그렇지요. 몰라요. 국민들도 네네. 몰라. 정부가 이 내년도에 무슨 연구개발 예산을 매우 5% 올립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지. 네네. 진짜 필요한 앞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야 할 네네.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투자하는지를 대통령도 모르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네네. 참모도 모르는 것 같고 국민도 모르는 거, 언론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네. 우리가 국산화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전 분야를 박정희 대통령이 국산화했잖아요. 네. 그 국산화할 때 우리 그 기획재정부에다가 어떤 요구를 했느냐면 예산 편성, 네. 집행, 결산할 때 국산화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 국산화에 투자되는 돈이 뭔지 꼭지를 다뤘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우리 정부 관료들이 이 예산 편성, 집행, 결산을 할 때 그 꼬리표를 가지고 국산화에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네. 국산화율을 얼마큼 진전을 시켰는지 이런 거 따졌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자동차 산업이 철강 산업이 조선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 그래서 성공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자동차 산업을 그렇게 안 했으면 네. 그 포니가 지금 그 제니시스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옛날 폰이. 예. 그렇지요. 네. 그거 안 했으면 우리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이 그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1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그 R&D 그 이 투자 확대
또 이 소프트웨어 R&D의 꼬리를 예산 편성할 때부터 네. 꼬리를 달아서 이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다라고 꼬리를 그렇죠. 달자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소프트웨어 무슨 연구, 그렇죠. 소프트웨어 무슨 연구라고 앞에 꼬리를 커다란 꼬리를 달자 하는 거죠. 기획재정부가 그걸 안 하면 네. 각 부처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때 전부 하드 쪽으로 갔다. 그렇죠. 전부 하드웨어로 다 갑니다. 안 보이니까. 네. 지금 우리 그 서울대 교수, 과학원 교수, 네. 각 대학의 교수가 네. 전부 하드웨어 중심의 그 교수님들이지. 네. 이 소프트웨어 교수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 우리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딜레마에 빠진 거는 네. 이 소프트웨어 네.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시스템 반도체잖아요. 예. 자,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현대 자동차도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이 주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동차는 원래 기계공학이 주도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그 자동차의 이제 비용 원가가 이 기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장착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네. 훨씬 더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주도로 가야 되잖아요. 네.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 경제 정책과 우리 국가 R&D 정책과의 그 관계, 그거를 좀 한번 좀 강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의 목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를 성장하는 거,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 이 경제 성장이라는 말은 딴 말로 우리 그 국민 두 당 네. 실질적인 그 GNP를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가는 거. 네. 이거를 우리가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물가 안정. 요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되잖아요. 무슨 스태그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우리 국가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늘 한 자릿수로 물가를 잡는 게 목표였잖아요. 요즘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물가 지수가 그 CPI가 현재 한 8%쯤 미국 9%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9%까지 갔나요? 네,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우리 대한민국도 물가 인플레이션 대책을 강력히 해야 될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고용 창출 문제. 지금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400만 명이야, 사실은요. 해외 저급 육체 노동자들이 조선족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젊은 근로자들이 한국에 노동자들이 수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해외 근로자들이 한국에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따져보니까 5년 전에 150만 명이었거든요. 5년 전에. 네, 지금은 제 생각에 200만 명이야. 200만 명? 네.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이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네. 해외 근로자들이 200만 명이 와서 다 접수해서 한 거잖아요. 허드렛 일, 네. 이 육체 노동. 네. 여러분들 이 노동 중소벤처기업 지방에 있는 기업에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전부 해외 근로자들이잖아요. 네. 우리 국내 고학력 청년 실업자들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죠. 그런 일을 안 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두 내보내자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걸 모두 내보내면 그 일자리가 전부 우리 거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 그 사람들 그 일 안 한다. 그렇죠. 우리 청년 들은 고학력에다가 네. 우리 부모를 잘 뒀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부자잖아. 네. 야, 니들은 지방 그런 중소벤처기업에 가서 육체 노동 하느니, 네. 야,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할 테니까, 네. 넌 그냥 집에서 쉬어라.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현실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국가사회가 지금 엄청나게 땀 흘려 일해야 우리 개인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우리 그 국가 사회의 경쟁력이 있는 건데 땀 흘리지 않잖아요. 네. 전부 이 불로소득이잖아 사실은. 참 그 이 고용 창출 지금 아마 실업률이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그 몇 퍼센트인지 약 한 9 내지 12% 청년 실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더 될 것 같은데. 예. 그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실업률은 27%, 심각하죠. 30%. 네.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1명은 실업자야 사실은 우리 네, 청년들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네네네. 그래서 그 이 실업률을 측정하는 그 기준 방법이 네. 그 미국하고 한국이 완전히 달라요. 네. 참 이 한국 사람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네. 그런 실업률 측정이거든. 네. 그 통계청의 담당 국장한테 제가 제자여가지고 제가 야 좀 통계 좀 그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가지고 네. 제대로 좀 해보자. 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네.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 그지요? 그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지표를 만들어야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특화해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가야 할 것이 있고, 그지요? 그 엘빈 토플러가 옛날에 탈표준화 그런 말 썼지요. 네. 표준화를 넘어서는 거를 우리가 탈표준화 이렇게 엘빈 토플러가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다 표준화가 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뛰어넘는 어떤 그런 표준화에 더 뛰어넘는 그런 그 능력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탈표준화 그렇게 얘기한 거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 따르는 거 지키지 않는 게 탈표준화로 착각 이 오버센스 넌센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우리가 엔지니어링도 하고 매니지먼트도 하고 우리 정부 정책 만들어야 돼요. 우리 정부 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이 실업률 측정도 해야지. 뭐 11일 뭐 직장 그 잡 구하는 노력을 안 하면 실업 통계에서 빼버리잖아, 그지요? 네. 그런 실업 통계를 믿을 수가 없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대한민국 후진국에서 나오는 그 지표를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IMF 우리가 당해도 싸지, 그지요? 또 당할 거거든, 지금. 지난번에 우리 그 이 박사님 통화 스와프를 미국하고 해야 된다. 지금 그 우리 한국은행에 4,300억 불의 달러가 뭐 국채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그 경제가 나빠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다 투매하고 돈 달러로 바꿔서 다 나가면 그 4,300억 불이 엄청나게 큰 돈인가? 그거 큰 돈 아닙니다, 절대. 제 생각에 3일이면 없어 그거. 3일이면 네. 뱅크럽이야, 뱅크럽 부도야. 예.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이 금융 관련 지표, 고용 관련 지표, 또 국가 어떤 경제 관련 지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그지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부 행정을 믿을 수 있게 해줘야 우리 국민도 예측 가능하잖아,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 문제 이게 이제 세 번째 우리 거시경제 정책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사회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소셜 웰페어 사회복지 이 사회복지를 그 무차별 뭐 보편적 복지요? 예, 보편적 복지. 돈 뿌리는 거. 예. 우리 그 반대 개념이 선별적 복지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네. 그 윤석열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 따라서 네. 이 포퓰리즘 이 돈 뿌리는 거 절대 하면 안 돼. 그지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그 무슨 뭐 돈을 뿌리겠다 이런 그 정책 발표 무슨 빚을 탕감해 이자도 주겠다. 탕감해준다고 그러고. 네. 뭐 이거는 정말 우리 국가 사회를 완전히 혼탁하게 만들고 제 생각에 우리 그 젊은 청년들을 완전히 스포일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하면 안 되고 이 사회복지 정책도 네. 이 땀 흘린 만큼 대가가 가는 개념으로 네. 복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게. 네. 우리 그 노인 수당을 주잖아요. 예, 그렇죠. 네. 지금 노인 연금. 노인 네. 네, 연금 수당. 네, 노인 연금. 네. 손녀를 봐주는 노인한테 노인 수당을 많이 줘야 돼요. 손주 손녀를 그 보지 않는 그 홀로 사는 노인한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 박사님? 노인이 네. 노인 수당을 받는데 네. 손녀 손주를 봐주는 거 봐주는 사람. 네. 네. 그거 가르쳐야 되고 또 네. 뭐 같이 놀아줘야 되고 네네. 말도 네. 가르쳐야 네네. 되고 네. 지혜롭게 가르쳐야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그 노인한테 노인 수당을 많이 줘야지 네. 일하지 않는 먹고 노는 네. 그런 노인들한테 노인 수당을 많이 주면 되겠습니다. 아니 똑같이 네. 주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똑같이 주면 네. 우리 그 노인들이 네. 손주를 봐주겠습니까? 가르치겠습니까? 그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도 뭐 봐줘야 될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많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손주를 봐주는 네. 노인한테 그 노인 수당을 많이 준다. 네. 그럼 모두가 봐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요? 네. 그렇게 사회 복지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땀 흘린 만큼 대가가 가는 네. 그런 복지 정책을 해야지. 불로소득, 노동을 안 했는데 소득, 대가를 주는 그런 식의 복지 정책을 하면 국가 사회가 완전히 썩는다는 거예요. 네. 경쟁력이 없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노인 그 복지도 그렇고 네. 그 실업자에 대한 복지도 그렇고 네. 그 여러 가지를 그 우리가 그 우리 그 윤석열 정부는 좀 제대로 네.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 자유민주주의 원리, 땀 흘린 만큼 대가가 가는 그런 공정한 국가사회를 만드는 공정과 상식이 일반화 보편화되는 그런 그 복지 정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싶습니다. 우리 노 PD께서 저기 19부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9부 제목. 국가연구개발과 정부 경제정책. 경제정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정부의 경제정책 경제정책 목표. 예. 목표가 목표를 이제 중요하니까 목표부터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요. 이제 네. 우리가 이 정부 경제 정책 목표가 바로 네. 우리가 그 국가 연구 개발 목표하고 사실은 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목표에서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경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가 구체적인 정부 정책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수단으로 갑니다. 이제. 정부 정책 수단, 네. 뭐 딴 말로 정부의 그 거시 경제 정책 수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부의 거시 경제 정책 수단에는 뭐 4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5가지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요. 첫 아까 번째는 목표에 따른 수단입니다. 지금 이제. 네. 첫 번째가 이제 이 규제를 강화할 거냐, 규제를 완화할 거냐, 그 레귤레이션 그 정책이지요. 그 규제 정책.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를 하겠다. 우리 한독수 그 총리께서도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규제 완화 무슨 위원회도 만들고 그런 걸로 제가 압니다. 자, 이 규제 완화, 규제 강화의 문제는 어느 분야는 강화를 해야 되고 네. 어느 분야는 완화를 해야 되고 네. 지금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 양도소득세법이지요. 네. 그 양도소득세법이 누더기가 돼가지고 네. 법률 자체가 법을 개정을 얼마나 여러 번 1년에도 12번씩 했잖아요. 예. 세무서 직원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법을 정확하게 자기 해당 우리 국민들이 알고 예측 가능하게
그 부동산을 팔고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팔고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지요? 그럼 양도소득세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누더기를 만들어 가지고 네. 자기가 어떤 기준 절차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법 적용을 받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모르는데 우리 그 이 박사님도 솔직히 모르지, 그지요? 아, 저는 솔직히 모르지만 네.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으면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를 또 세무사를 한 사람 말고 네. 두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크로체킹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사도 실수하더라고요. 그만큼 복잡합니다. 예. 그 세무사 실패뿐만 아니고 네. 국세청의 담당 국과장도 네. 쥐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일단 왕창 세금을 물려놓고 나중 항의가 들어오면 이제 물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규제 그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규제 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규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 법령을 첫 번째 단순화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 양도소득세법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니 국세청에 40년 동안 근무한 국세 전문가도 어느 법을 언제 어떻게 적용하면 당신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온다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누구를 위한 정부 세제 정책이냐 이거야. 텍스 팔러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레귤레이션 네. 그 법률을 제대로 만들어야 아니 이 법률 정비를 해야 할 분야가 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고 건축법도 그런 거 아시지요? 예. 그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없어. 이 땅에다가 용적률이 얼마인지 건폐율이 얼마인지 얼마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건축법을 누더기를 만들어 놨거든 지금. 아니 우리 그 윤석열 정부는 혁신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헌법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고시를 일관성 있게 아니 심플하게 아니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읽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옛날에 판사들이 판결문을 썼잖아요. 네.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인 거 아시지? 한 페이지가 한 문장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썼다. 그러면 네. 살피건데 살피건데 보건데 보건데 무슨 뭐 해가지고 한 페이지가 넘어 한 문장이. 네. 근데 판결문을 왜 그렇게 쓰는지 아세요? 자신 없어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 판결에 대해서? 이게 심각해 이게요.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네. 야 한문을 다 빼라. 그래서 한글로 다 만들었잖아, 그죠? 네. 그것도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의 위대한 리더십이야, 네. 사실은. 네? 그럼 판사들이 자기 전문 용어로 한문으로 딜이 복잡하게 써놓으면 그렇게 판결문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자성어 쓰는 사람도 있어요. 판결. 저도 교수를 오랫동안 했는데 교수가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뭐라 그럴까, 그죠? 그 미국의 석학과 이 아마추어 교수와 다른 게 석학은 들을 게 없어요. 내용을 강의를 듣잖아요. 너무나 쉽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그 어려운 이론을 그렇게 쉽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어, 편하게. 네. 그 다음에 다 이해가 가. 네. 근데 잘 모르는 교수가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교수는 쉽게 해. 네. 근데 모르는 교수는 지도 모르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가르쳐요. 신문 기사도 그래요. 신문 기사가 어려우면 기자가 모르고 기사 쓴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아니 우리가 이 정부 규제 정책, 레귤레이션 팔러시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네. 그 법조인을 위한 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잖아. 지금 현재 법조인을 위한 거지 우리 국민 기업을 위한 게 아니야 지금요. 네. For citizens
대국민을 위한 네. 그런 법령 기준 고시 네. 이걸로 완전히 그 단순화시켜서 만들어야 돼. 네.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300명인데 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 전문 분야별로 자기가 맡아서 그거 단순화 그거 네. 시켜야 되잖아. 그지요? 네. 우리 대한민국 그거 안 하면 우리 그 개인의 경쟁력, 우리 기업의 경쟁력, 네. 우리 국가의 경쟁력은 수렁에 빠집니다. 아니 이미 수렁에 빠졌어. 기업을 할 수가 없어. 기업을 돈이 있어도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을 경영할 수 없어요. 네. 아니 그거 하는 놈은 바보 멍청이야. 어? 기업 투자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바꿔줘야지. 관계 법령을 만들어줘야지. 그지요? 하나만 더. 지금 그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겠지만 그 의약분업을 했잖아요. 그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DJ 네. 시절에 네. 그 의약분업을 우리 그 환자 고객을 위해서 했습니까? 고객 for citizen 고객을 위해서 의약분업을 해서 의사 약사가 나눠 먹기 한 거잖아. 그렇죠. 네. 의사 약사 한의사가 나눠 먹기 한 거잖아. 네. 그렇지요. 우리 고객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네. 병원에 가서 의료 서비스 진단 처방도 받고 네. 거기서 약 사면 되지. 네. 약국을 왜 또 가? 그지요? 그 약국에 가면 주차장이 있어 없어? 주차장이 없어. 너무 힘들어. 네. 저는 그 당뇨 때문에 네. 그 3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데 네. DJ를 원망해. 사실은 저는 네. 의약 분업을 혐오합니다. 네. 사실은 이유는 그거예요. 의약 분업을 한 것은 약물 오남용을 막자. 줄이자, 예, 막자. 네. 네. 의약 분업해가지고 약물 오남용이 줄었습니까? 그 실증적으로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해본 혹시 논문 보셨어요? 그런 논문이 나올 만한데 이제 지금쯤. 네. 지금 의약 분업이 네. 이게 전혀 우리 그 대국민 서비스와 네. 이 고객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의사, 약사, 한의사 네. 이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 버렸잖아. 네. 그지요? 근데 그 의사협회, 약사협회, 네. 한의사협회가 관련 개정 이 규제 완화하려고 그러면 네. 원격 진료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원격 진료가 필요하죠. 네. 근데 왜 그거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원격 진료하게 되면 이제 그 의사들의 그 밥그릇, 밥그릇이죠, 뭐. 네. 약사들의 밥그릇, 그지요? 예. 아니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는 기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술적으로도 많이 예를 들면 이제 웨어러블 측정 기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 사회가 변화하잖아요. 네. 그 적응해야 되잖아. 그 네. 변화에. 네. 그 변화의 주체가 이 영어로 changing agent 변화의 주체가 과학기술, IT, 소프트웨어, 이 인터넷 서비스잖아요. 네. 인터넷이잖아. 네. 컴퓨터,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 기회를 국가사회가 활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네. 자동차가 나왔는데 자동차 기술을 활용 안 하면 되겠습니까? 마차 타라고 하면 곤란하죠. 네. 지금 그런 형국인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의사들의, 약사들의, 한의사의 주장이 네. 맞습니까? 원격 진료를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네. 아니 의사, 약사, 그 한의사는 유치원을 졸업 안 했나? 합리적인 사고할 능력이 없어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하니까요, 그들에게는. 네. 우리가 그 이 윤리 도덕이 없는 네. 집단이잖아. 네. 의사, 약사, 한의사, 그치요? 윤리 도덕이 무감각한 그런 집단이잖아, 그치요? 지들이 전문가래, 그치요? 의사 면허가 꼭 필요한가? 약사 면허가 꼭 필요해요? 변호사
면허가 꼭 필요합니까? 저딴 거 몰라도 변호사 면허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네. 아니 비행기에 내장되는 네. 미사일에 내장되는 소프트웨어 자격 있는 자격증 가지고 만듭니까? 그지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 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그 소비자, 국민, 네. 시민, 서민, 민초를 위해서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 학자들은 네. 우리 언론은 반듯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매일 그냥 따라가면 안 돼. 네. 제가 이 박사님을 제가 늘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는데 이 박사님 같이 용감하게 도전해야 돼.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왜? 아닌 건 아니지. 네. 틀린 건 틀렸지.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공부를 뭐 한 겁니까 도대체? 암기만 한 거야? 기계적인 암기만 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국가사회가 지금 이 뭐라 그럴까 수렁에 빠지고 있잖아. 전체가 그지요. 그래서 이 비윤리, 비도덕, 불법이 판치는 우리 국가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예. 네. 자, 우리 정부 정책 수단, 규제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국가 R&D 관련해서 규제 이거 엄청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 풀어야 돼. 지금 그 정부에서 그 이 R&D 관련 규제 높은 위험의 연구 개발에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연구 개발 그 사업자 선정을 했으면 네. 연구 개발자를 선정했으면 네. 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다. 그 10억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를 그거를 관리 감독을 정부가 직접 하면 안 돼. 네. 그건 할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네. 그거는 수주를 한 그 연구 개발 과제를 수주한 수주자가 연구자가 교수님이 됐건 무슨 뭐 기업의 연구원이 됐건 연구소의 연구원이 됐건 그 책임하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연구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니 무슨 회계사를 그 고용해 가지고 정부가 그 회계 감사를 한대. 그러면은 그거 그 회계 처리하는 거 그거 하다가 연구자는 연구 못 하잖아, 그지요? 네.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형국이거든. 그게 그 연구 개발 과제 관리를 그 사업 관리를 계약 관리를 정부가 규제를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야 되겠다. 네. 자, 두 번째 목표는 두 번째 정책 수단은 이 조세 정책입니다. 세금. 네. 이 텍스 팔러시, 이 세금 문제지요. 이 세금, 이 조세가 우리 그 정부의 가장 그 강력한 이 경제 정책 수단이지, 그렇죠? 그렇죠. 네. 조세. 조세하면은 이제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기업에 부가가치세도 있지만 이제 기업이 영업을 하고 나서 순이익에 얼마를 기업에 이 세금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기업 그 세금이 27%인가요, 현재?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 법인세요? 네, 이번에 좀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일 높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네. 보도에 보면 네. 내리겠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은 제일 높아요, 우리가. 예. 이 조세 제도를 제가 그냥 요약을 하면 네. 세금 종류가 너무 많아, 우리 대한민국이요. 그죠? 이 세금 종류 정비해서 단순화시켜야 돼. 예? 우리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세금 그러면 개인이 근로 무슨 세 뭐 법인세 무슨 뭐 이렇게 몇 가지로 해야지 온 동네 그 세금을 그냥 다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이벤트에 맞춰서 세금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텍스 팔러시도 우리 그 국민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우리 국민 중심으로 변혁을 해야 된다. 네. 지금 그 증여세 문제 네. 이거 심각한 거 아시지요? 네. 아니 기업을 읽었으면 자기가 상속할 수 있게 해줘야지. 네. 상속할 수 없게 100% 그냥 정부가 가져가는 형국으로 해버리면 그 누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 기업을 일구겠습니까, 그지요? 전 세계에서 상속세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이건희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 세계에서. 그다음에 그 부가가치세, 그 부가가치세 때문에 그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네. 우리 소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부담인 거야. 아니 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비리가 너무 많아. 부가가치세. 네. 그러니까 사기를 치지 않으면 기업 경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구도로 네. 지금 만들어져 있어. 네, 네, 네. 그 우리 그 국가 연구 개발 관련해서도 네. 이 텍스 시스템을 네. 좀 제대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다음에 예. 네. 네. 그 이 국가 R&D를 하면 제일 그 어려운 문제가 네. 그 매치 펀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대응 기술 대응 자금을 투자를 하는 거. 네, 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0억 연구 자금을 그 대학에서 받잖아요. 네. 아니 기업에서 받잖아요. 네. 그럼 기업이나 대학은 그 현금으로 네. 예를 들어서 20%에 하는 대응 자금을 내게 돼 있어. 예. 대응 자금. 예. 그러면 정부에서 연구 R&D 자금 받은 거와 네. 자기가 출연하는 대응 자금을 합쳐서 네. 12억이 되겠지. 그러면 그렇겠죠. 네. 그 12억을 다 집행하고 결산을 회계 결산을 해줘야 돼. 정부에다가. 예. 그러니까 그걸 관련해서 그 20% 대응 자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 동원이 되잖아요. 예. 편법 그 동원이 아까 될 수밖에 없어요. 매치 펀드라고 그러셨어요? 네, 매치 대응, 펀드, 대응. 대응 자금. 네. 대응 자금. 네. 네,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중소벤처기업에다가 옛날에는 네. 지금은 많이 좀 저게 있는데 그 10억을 주면서 네. 사업이 끝나면 네. 성공하면 네. 아니 성공 실패를 해도 네. 실패하면 그 매출을 해서 기술료를 내라. 기술료를 20% 내라. 이렇게 그 제도가 돼 있어. 기술료를 내라고요? R&D 자금을 주고 주고. 성공하면 기술료를 내라는 거야. 근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무조건 기술료를 20% 내게 돼 있어요. 예. 국가 R&D 네. 자금 그 29조 원을 네. 그 대학이나 기업에다 연구 자금을 업체 선정, 연구자를 선정해서 주잖아요. 네. 그리고 기술료 내라는 거야. 그 기술 10억 받으면 기술료 얼마 내야 돼요? 20%면 2억 아닙니까? 2억을 내야 돼. 네. 그럼 그 2억을 매출을 못하면 네. 연구 개발에 실패하면 네. 그 2억을 누가 내야 돼? 연구한 사람이 내야 되는 겁니까? 오너가 내야 돼. 오너가. 대표이사 사장이 내야 돼. 중소벤처기업에 예. 그 사장이 그걸 내야 돼. 네. 그 저도 그걸 해봤는데 예. 10억 받으면 2억, 네. 4억 받으면 뭐 5천만 원, 예, 무슨 네, 뭐 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게 다 합치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7억이다, 네. 8억이다. 그럼 그 7억, 8억을 언젠가는 갚아야 돼. 아하. 그 대표이사 사장이. 20%를 갚아야 된다는 아. 거군요. 기술료로. 그래서 그래. 그것 때문에 기술 개발을 해놓은 것을 상용화를 못 시켜. 그 돈의 압력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정부가 그걸 압류합니까? 그 기술을? 그거 안 내면 개인 자금을 압류를 하지. 개인 재산을. 개인 재산을. 네. 기술료. 그 기술료가 네. 그 성실한 능력 있는 연구자들을 다 잡아먹은 거야. 우리 대한민국에. 네. 그래서 그 제가 지금 주장하는데 정부의 R&D 자금을 받아서 네. 중소벤처기업의 R&D를 하는 사장은 네. 바보다. 바보다. 우리 시청자들, 제가 20년 동안 중소벤처기업 대표이사 사장을 했어. 제가 R&D 프로젝트 많이 해봤어요. 대한민국에 뭐 이
일렉트로닉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여튼 수없이 많은 그 인베디드 리얼타임 테스팅 툴 이런 거 개발을 네. 제가 한 10여 종 그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다 했었거든요. 예. 그거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네. 멍이 든 거야. 그것 때문에. 그걸 하면서 제가 네.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이 박사님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아마 그로부터 생긴 거라고 저는 봐. 네. 그래서 네. 대한민국 시스템이 네. 이 관계 법령이 네. 뭐가 문제인지, 우리 정부 관료가 뭐가 문제인지, 네. 우리 산업체의 애로사항이 뭔지 네. 이런 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네. 저는 뭐 회계도 제가 하고 다 하니까 네. 예. 하여튼 그 애로사항이 뭔지 자, 네. 이 텍스 팔러시를 좀 그 단순화시켜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책, 우리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 예. 세 번째 네. 재정 정책. 우리 정부가 이 세금을 통해서 조세 제도를 통해서 수입이 생기잖아, 그죠? 네. 정부의 재정을 우리가 그 확대 재정 지출을 할 거냐, 축소 재정 지출을 할 거냐 이 문제잖아, 그지요? 네. 우리가 경기가 나쁘면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확대 재정 지출을 해야지, 그지요? 네. 그래야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잖아. 네. 우리가 그 사회 간접 자본 그 SOC 뭐 도로, 항만, 무슨 뭐 철도 이런 SOC,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환경비와 무슨 뭐 이런 그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 확대를 해야 되지요. 미국에 그 옛날에 그 뭐지요, 뉴딜 했듯이 그 어떤 뭐 댐 공사를 한다든지 무슨 뭐 등등. 자, 우리가 이 재정 지출을 그 확대 재정이냐 축소 재정이냐, 아마 그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 네. 그 확대 재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네. 이 확대 재정을 하면 세금으로 많이 걷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죠? 세금을 올리면, 세금을 많이 걷으면 우리 소비가 진작이 될까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지요. 예. 그 옛날 그 로널드 그 레이건 행정부가 그 공급 경제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Supply Economics. 네. 공급 경제학. 세금을 정부가 조금 걷으면 우리 그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지출을 확대할 거다. 그렇죠.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네. 기업 그 가동률이 높아질 거다.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예. 갈 거다. 그 레이건 행정부가 그 서플라이 이코노믹스 공급 경제학 이론을 주장을 그때 했잖아요. 네. 네. 지금 그 우리 윤석열 정부도 네. 지금 그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지금 그 피지컬 팔러시 재정 정책을 세금을 왕창 걷어가지고 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재정 지출을 왕창 확대해서 경기 회복을 해보겠다. 저는 그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왜냐면 이게 코로나가 지금 한 거의 3년째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이 경기 침체가 네. 지금 3년 동안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재미있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예. 네. 이 재정 지출은 그 비즈니스 사이클, 우리가 경기 어떤 변동, 경기라는 거는 경제가 이렇게 성장, 그 호황으로 가잖아요. 그랬다가 호황에서 다시 경제가 침체, 이렇게 네. 이제 밑으로 네. 그 goes down, 예.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불황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사이클은 이렇게 코사인 네. 커브 또는 뭐 사인 커브를 이렇게 네, 그렇지요. 네, 그 주기가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5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짧을 때는 뭐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이 전쟁 사이클이 있어요. 전쟁? 네. 네. 그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그 다음에 1950년 6.25 우리 한국 한반도 이 동란 6.25 전쟁, 그 베트남 전쟁, 네. 그 다음에 포클랜드 전쟁, 그렇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 네. 뭐 쿠웨이트 전쟁, 뭐 전부 지금은 최근에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예. 이 전쟁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하. 이 네.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이 전쟁 와 사이클하고 네. 같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래요? 흥미롭습니다. 네. 제가 그 미 연방 정부의 네. 그 50년 데이터, 네. 우리 대한민국의 50년 그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 이런 연구를 거시 경제 네. 연구를 했는데 네. 그 우리가 그 이코노 매트릭스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코노 경제 매트릭스라는 말이 통계를 우리가 수학 통계를 매트릭스라고 그러는데 이코노 매트릭스. 네네. 그래서 미국 50년, 한국 50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전쟁 사이클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경제가 고우스업을 하고 호황에 있을 때 네.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나. 아하. 전 세계 모든 전쟁이 그래서 네. 그 경제가 나빠지는 거지요. 네. 침체기에 들어가서 네. 끝없이 다운을 하잖아요. 고스 네. 다운을 네. 하잖아. 네. 그래서 완전히 최고의 그 이 불황에 다다르기 6개월 전에 전쟁을 만들어. 아하. 전쟁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전략적으로 만드는 거야. 네. 우리 국민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정보사에서 근무를 5년 하고 대위로 전역을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소에 20년 근무해서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 전술, 이 군사 무기, 한반도 전쟁 지휘 뭘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을 솔직히 해. 제가 네. 비밀도 제일 많이 알고. 네. 아니 이 전쟁 사이클이 경제 침체가 극으로 가기 6개월 전에 전쟁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요. 네. 그래서 지금 포클랜드 전쟁이 아니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한 4개월 됐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가장 나빠지는 타임이 앞으로 2달 후잖아, 그지요? 그렇죠. 2달 후잖아. 네. 물론 그 한국 동란은 그 몇 년 갔지요? 전쟁이? 우리가 3년. 그렇죠. 3년 했지.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이 끝나야 터닝 포인트가 생겨서 위로 올라가 경제가. 네, 네. 그 전쟁이 5년 한국 동란 때 돈을 많이 번 나라가 어디야? 일본이죠. 일본이 그 2차 세계 대전 후에 패망국 그 네. 잿더미였잖아, 그지요? 뭐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 원폭도 맞고 완전히 네. 그지요? 그 6.25 동란 때문에 일본 경제가 완전히 회복을 했고, 네. 이 어떤 군비, 전쟁 물자, 그 무기 제조 생산 기지로 일본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월남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진 건 아시지요? 네, 우리가 뭐 월남전. 그렇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그 군인들 봉급이 500불인데 100불씩밖에 안 줬잖아. 예. 그 400불이 어디로 가지요? 그걸로 뭐 고스톱을 만들고 뭐 그랬다.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다 수금해가지고 네. 그 경제 그 원동력으로 뭐 그거 돌려달라는 소송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의 네. 피눈물을 생명을 네. 박정희 대통령이 빨아먹은 건가? 그거 안 했으면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어? 그지요? 네. 그 젊은 우리 피눈물을 네. 우리 국가 경제로 승화시킨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네. 그지요? 그거 착복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 뭐 착복 많이 했잖아, 그지요? 네. 문재인은 착복 안 했나 모르겠어, 그지요? 두고 보죠. 그거 왜 조사해서 발표를 안 해? 안 했으면 안 했다.
네. 했으면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잖아, 그지요? 수사하겠죠 이제. 그죠? 네. 자, 이 거시 경제의 그 비즈니스 사이클하고 전쟁 사이클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전쟁은 반드시 이 경제가 나빠질 때, 아까 침체 최고 불황에 그 닿기 6개월 전에 전쟁이 일어난다. 네. 왜냐면 끝없이 고스다운을 하면 네. 그거를 타개하기 위한 그 전술 전략이 전쟁이에요. 네. 그 전쟁을 그 미국은 만듭니다. 아니, 여러분, 나폴레옹이, 히틀러가 전쟁 만들었지요? 어떻게 히틀러가 전쟁 만들었지요? 위대한 연설을 했잖아, 그지요? 독일 국민을 완전히 통합하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아니, 나폴레옹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그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네. 다 만든 거야. 왜 만들었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생존의 문제예요. 전쟁의 문제는. 우리 경제 문제가, 먹거리 경제 문제가 생존의 문제야. 제가 이 비즈니스 사이클과 이 전쟁 사이클 관계를 제가 우리 그 국방부 장관님이나 합참의장님들, 제가 그 정책자문위원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이 얘기를. 예. 전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고, 이 비즈니스 사이클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 자, 제가 그때 그 연구한 게 뭐냐면, 그거와 더불어서 밀턴 프리드만이 이 신자유주의를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네. 네. 밀턴 프리드만이 그 화폐 그 론자예요. 네. 그 모니타리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통화 공급이 실질적인 그 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 통화 공급이 실질적인 그 이 경제 성장, 이 호황으로 가는 경제 성장을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를 제가 통계적으로 그 이코노메트릭스로 그 연구를 해봤는데, 네. 통화 공급이 한국에는 연평균 한 15%, 미국은 뭐 한 4, 5% 연평균 통화 공급을 했어요. 그 한국의 통화 공급이나 미국의 통화 공급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 우리 두당 실질적인 GNP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아하. 그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뉴트럴러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뉴트럴러티 오브 머니 서플라이 투 리얼 GNP per capita. 영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실질적인 그 이 통화 공급을 많이 하면 네. 그 GNP 경제 성장이 될 거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자, 미 연방 정부, 미 연준 FED가 미 연방 준비 제도가 그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했잖아,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의 이득은 미국 시민들이 즐겼고, 네. 그거에 의한 피해는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 일본, 한국이 그 피해 당사자들이잖아, 그죠? 그 달러를 양적 완화를 기축통화니까 많이 해도 그게 전 세계가 흡수해 주니까 미 연방 정부나 미 국민은 문제가 별로 없는 거지, 그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화 공급을 그렇게 해버렸다면 아마 한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완전히 이 국가가 아마 부도났을 거로 저는 보는데, 네. 자, 하여튼 통화 공급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결론이고, 그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 이자율을 그 연방 준비제도나 우리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결정하잖아, 그죠? 예. 기본 이자율을 그 이자율은 그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지요? 원래 그 자유 시장 경제 시스템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금리를 그 조정하면 그게 엄청난 우리 그 국가 사회 경제에 파급이 크다, 손실이 커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복지 정책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땀 흘린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복지 혜택이 많이 가도록 우리 그 청년들이 요즘 그 실업률이 워낙 높으니까 뭐 만회하기 위해서 이 가상 화폐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또 뭐 이 주식 투자에 그 혹시 몰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뭐 몰빵 많죠. 예, 네. 주식이 몰빵했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돼, 그지요? 파산이죠. 네.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그 사회 안전망, 안전 장치도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 우리 국가 사회를 계도 계몽을 우리 언론이나 우리 지식인들이 좀 해야 돼, 그지요? 자, 이 가상 자산, 가상 화폐에다가 몰빵한 우리 젊은 청년들 많잖아요, 그지요? 많죠. 네. 그 가상 화폐 투자한 투자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많이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 네, 한 250만 명대.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나. 주로 젊은 층일 겁니다. 주로 그렇죠. 이 50대, 60대만 되면 잘 모르니까. 네. 모르면 위험하면 투자 안 하잖아. 그렇죠. 그지요? 네. 그죠? 돌다리도 이렇게 예, 두드려 네, 가잖아. 네, 네, 이 젊은 애들은 몰빵. 네. 그 하루살이 혹시 아세요? 나에게는 내일은 없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하겠다. 그 정신이 좋긴 좋은 정신인데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은, 근데 이 가상 화폐, 가상 자산 전혀 이 워런티 보증이 안 되는 그런 거에 몰빵을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250만 명이 했으니 예. 자, 아니 교수님 이제 잠깐만요. 우리 국가 사회의 그 젊은 그 청년들이 그런 그 투기를 하는 거를 조장을 한 거, 그 투기를 계도 계몽에서 막지 못한 거, 우리 기성세대, 우리 그 정부 관료들, 특히 기획재정부의 장차관 출신들 책임져야 돼. 진짜 책임져야 돼요.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부총리, 무슨 차관, 국장, 과장들 책임져야 돼. 그거를 막았어야 돼요. 그건 대통령이 막아야 되지만 기획재정부는 전문가들이잖아, 그렇지요? 전문가가 전문가 판단을 했어야지. 그냥 우리 청년들이 250만 명이 가상 화폐에다가 비트코인에다가 이더리움에다가 그렇게 해서 황폐하게 이렇게 국가사회 계도 계몽을 안 한 책임을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 교수들은 져야 돼. 교수들. 교수님, 그러면 이제 그 뭐 중요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적 관점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다음 네네. 시간에. 그 가상화폐가 정말 우리가 밸류, 가치가 있는 건지, 왜 가치가 없는 건지, 또 이 가상화폐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라고 그러지요. 이 정부가 워런티, 보증을 하는 그런 중앙은행 가상화폐와 뭐가 다른지, 또 미래 우리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상화폐가 전 세계에 지금 한 8,000종이 있습니다. 8,000종. 그 8,000종에다가 투자를 우리가 그 해야 하는가? 그렇죠. 관한 문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그래요. 좀 아주 전문가로서 좀 세세하게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박사님하고 이렇게 그 우리 국가 사회를 계도 계몽하는 우리 특히 그 우리 청년 실업인들, 청년 실업자들을 위해서 계도 계몽하는 아주 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람도 느낍니다. 우리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본 가상화폐의 모든 것, 다음 시간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